안녕하세요. 메리톡신의 도현실입니다. 비가 오다 안 오다 하다 보니까 습도가 높고 굉장히 짜증스러울 수 있는 날씨네요. 게다가 오늘 하루도 회사에서 상사들 눈치 보랴 경무에 굉장히 시달리셨을 텐데요. 식사 잘 챙기시고요. 자, 오늘은 그 민사집행법상 차순위 매수 신고와 알쏭달쏭 법원 실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법원 경매 사건을 규율하는 법이죠. 민사집행법은 경매인들이 기본적으로 적어도 한 번씩은 정독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민사집행법이라 치면 실제로 그 법령이 나오죠. 그래서 해당하는 그 법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 번 정도는 정독을 좀 해주시면 법원 경매가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그 제목을 달고 오늘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차순위 매수 신고한 자가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매각 법정에서 집행관이 매각을 진행하기 전에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에 대해서도 또 그 정의에 대해서도 안내를 또 소개를 하는데요.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것은 민사집행법상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실제로 법원에서 실무 처리한 내용이 차이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흥미롭다 생각이 돼서 여러분께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보려고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란 무엇인가? 차순위 매수, 최고가 매수 신고인 다음으로 매수 신고 금액을 적은 자를 우리가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아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한 명이죠. 한 명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2명 이상이면은 또다시 그 매각 법정에서 또다시 이제 재매각을 진행하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따로 아실 필요 없는데 뭐 살짝 말씀드리면 입찰표를 다시 교부한 다음에 입찰표에 입찰가액량만 적게 해서 또다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중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가리는 그런 정도 재입찰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목격한 그 사례로는요, 3번에 걸쳐서 재입찰을 시도하기 위해서 집행관이 중앙에서 입찰표를 다시 각각 교부하고 입찰 가액량만 적으세요 라고 했는데 3번에 걸쳐서 두 분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사람이었거든요. 이 2사람이 동일하게 입찰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위바위보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가리는 장면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다시 돌아와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외에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 이때 이 보증금은 통상의 최저가의 10%이죠. 만약에 재경매, 재매각 사건인 경우는 입찰 보증금이 최저가의 20%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통상의 경우 재경매, 재매각 사건이 아닐 경우는 최저가의 10%가 입찰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1등한 자가 써낸 금액에서 최저가의 10%를 뺀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 입찰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2등이 아니라 최고가 매수 신고 1등 금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에 응찰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혹은 뭐 5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는 겁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들 중에서 최고가 매수 1등 금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쓴 사람들 중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에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등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2등이다라고 해도 채권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아니라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미안하지만 반환받지 못한다. 이게 참 아킬레스건이죠. 예,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우리가 당일날 하게 되면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때가 이미 공부하신 것처럼 매각 허가 결정과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 그 다음에 약 3일 후에 잔금 기일 30일 정도를 주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어제 영상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매각 규칙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통상의 경우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즉 경매 법정에서 1등이 나온 다음에 이 사람이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때가 약 최대 한 45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각 허가 결정과 확정까지 14일 스탠바이 약 3일 이내에 30일 정도를 주어지면서 잔금을 납부하라는 기한이 잡히기 때문에 한 45일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치를지 안 치를지 차순위 매수 신고한 자는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중간에 카톡이 오네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음소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채권가 매수 신고인의 사유로 낙찰이 불허가 되거나 채권가 1등의 사유로 일단 1등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문제 삼는 사유가 법원에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낙찰이 불허가 되기도 하죠. 낙찰이 불허가 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낙찰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보통 다시 입찰을 실시하게 되면 약 30일 정도 후에 다시 경매가 진행된 공고가 뜨는 거죠.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한다. 그래서 보다 신속하게 경매 사건을 처리하겠다라는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 법원 공무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만이라고 볼 건 아니고 낙찰이 늦게 되면 될수록 채무자 겸 소유자는 그 채무가 점차 증가되죠. 연체료가 계속 증가되고 또 이자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채무가 계속 증가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를 뒀다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차순위 매수 신고에 관해서 민사집행법 114조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1항 채권가 매수 신고인 외의 매수 신고인은 매각 기일을 마칠 때까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매각 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인이 대급 지급 기한가 오늘따라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죠.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기한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 의무를 즉 납부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 신고 금액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해 달라라는 취지의 신고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제가 볼드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자기가 이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 자격이 됐었는데 매각 당일날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신고를 하지 않고 약 2, 3일 정도 후에 이해관계자로서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2, 3일 정도 후에, 즉 경매 법정에서 매각하는 날 기준으로 2, 3일 정도 후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서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됐고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었다라고 뻥을 치던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114조를 보면 매각 기일을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해당 경매 사건에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렇습니다. 해당 경매 사건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채권가 매수 신고인을 선정한 다음에 집행관이 고지를 하거든요. 그때 그 고지하는 그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오정보를 퍼뜨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걸러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사집행법 114조 2항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넘을 때만 이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전에 차순위 매수 신고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 1등 금액에서 그 보증금은 경우에 따라서 재경매했을 때 20 혹은 30% 이상으로 보증금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법보좌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재경매 사건이라고 해서 일찍이 제가 찍은 영상 중에서 재경매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이 즉 입찰 보증금이 20에서 30%씩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의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만약에 재경매 사건이었을 때 보증금을 더블 혹은 따더블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입찰자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낮은 금액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것을 꺼려한 사법보좌관이 재경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보증금을 20이나 30%로 인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경매 사건인 경우는 앞서 영상에서도 바로 앞에 영상은 아닙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경매 사건이었을 때는 매각물권 명세서상에 표시가 따로 안 돼 있다면 반드시 경매 법원의 민사집행과 계장님께 전화를 직접 해서 사건 번호를 얘기하고 본 사건의 경우는 재경매 사건인데도 입찰 보증금을 뭐 10%, 20% 도대체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입찰 보증금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사집행법 114조를 봤을 때 역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자격은 1등 금액에서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의 최저가의 10% 이상의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넘는 금액을 썼을 때 그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다라고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께서 제가 약간 심심풀이로 27회 작년 시험이 29회였을 겁니다. 그래서 27회 약 3년 정도 전 시험인가요? 그래서 실제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그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편에서 나오는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걸 이제 맞추실 수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을로부터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갑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 2억 원의 최저가가 2억 원이란 얘기죠. 부동산에 입찰을 하게 되었다. 그때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분의 1로 하기로 한다 라고 조건을 줬네요. 문제에서.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고액이 1등 금액이 2억 5천이었다면 갑이 즉 개업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의 대리인으로서 입찰을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을의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얼마를 넘어야 한다. 여기서 정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힌트 드리면 1등 금액에서 그때 그 사건의 입찰 보증 금액을 빼면 또 빼서 그 더 높은 금액이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 사건의 보증 금액,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분의 1이랍니다. 현재 최저가는 2억 원입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자, 정답이 뭐죠? 2억 원의 10% 2천만 원이죠. 그래서 1등 금액에서 2천만 원을 빼면 2억 3천만 원이죠. 2억 3천만 원을 넘어야지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5번 정답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영상을 준비했냐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의 실무 처리에서 2항의 114조 2항을 보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신고를 하려면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 1등 금액에서 보증 금액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서 실무 처리할 때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1등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이 넘는 경우가 아니라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더라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사집행법 법조문에는 1등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이 넘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고, 이 법에 근거해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도 이렇게 출제가 된 거죠. 예, 그런데 실제 법원 실무에서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자격은 1등 금액에서 그 사건의 보증금을 뺀 금액이 이상인 경우, 이상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었죠. 우리가 자연수를 생각해 보죠. 1부터 10까지 자연수. 자, 그래서 5 이상인 자연수 하면 5도 포함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 이상인 자연수 5, 6, 7, 8, 9, 10이지 않습니까? 10까지라고 하면.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넘을 때가 아니라 이상의 금액을 쓴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없죠. 실제로 법에 의해서는.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감정가가 3억이고 최저가가 2억으로 지금 저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 1등 금액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때 보증 금액이 10%다. 그러면은 최저가의 10%가 입찰 보증금이니까 2천만 원이죠. 1등에서 2억 3천만 원, 그러니까 2억 5천에서 2천만 원을 뺀 2억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2억 3천만 원을 넘는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억 3천만 원인 사람도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실무에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전화해서 질문을 했어요. 매각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집행관들이죠. 그래서 집행관실에다가 문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안은. 그래서 집행관실에다가 문의를 했더니만 그쪽에서도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왜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우물쭈물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게 현 실상입니다. 그래서 실무하고 법조문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실제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라는 흥미로운 사안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실제로 차순위 매수 신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종 하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지 못했을 때는 그냥 포기하고 입찰 봉투를 그냥 그 교부받고 다시 돌아서기 일쑤인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제 특수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을 썼을 사람이 법대 앞에 약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약간 좀 아마추어 같은 느낌? 부족한 사람? 약간 그 제대로 조사하고 입찰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그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를 나만 제대로 했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잘 모르고 입찰한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들 때 우리가 재경매 사건에서 다시 경쟁할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함으로써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 뭐 유치권에 관련된 사건도 그럴 수 있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요즘 들어서 그 유튜브에 제 구독자 수가 한 분, 두 분씩 더 오시고 계셔서 참 요즘 살만 납니다. 물론 한 분, 두 분씩 아주 뭐 간헐적으로 증가되고 있지만 그리고 뭐 저 좋아요라고 하는 표시를 제가 좀 붙여달라 내용이 도움됐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쑥스러움을 타시는지 아니면 내용이 형편없어서 그런지 좋아요 그 표시를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더 분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메리트 옥션의 도윤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